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하고는 분리하자. 정신분석하고는 분리하자라고 이제 정신분석 니네들은 갈 대로 가고 우리는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정신분석을 가져오지만 거기 앞에 여성주의 정신분석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을 만들어냈던 여자들이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게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프로이트는 모든 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그런 이야기하죠. 프로이트 아버지 굉장히 찌질했어요. 프로이트 자신도 뭐 다시 프로이트 자신은 학문적으로 대단한 한 세기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프로이트는 그 아버지가 이제 가난한 유대인 아버지로서 그랬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이는 아버지는 진짜 자기가 봐도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대교 신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자기 정신분석학에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토템과 터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아버지, 군림하는 원초적 아버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왜 모든 것을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에서 뭐로 딱 이야기를 옮겨간다고 한다면 어머니한테 옮겨가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그럼 웨디푸스가 모델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럼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의 젖으로 옮겼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그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뭐 하는 거는 필요하니까요. 일단은 거기에 저항하는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대상관계 이론이 했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상관계 이론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지배적인 질서를 또다시 옹호하는 방식으로 다시 보수화됐다라고 할지라도 출발에 있어서는 적어도 프로이트의 패러다임을 다른 방식으로 좀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멜라니 클라인, 도로스 디너스타인, 그 다음에 또 낸시 초드로, 캐롤 길리건, 제시카 벤자민 이런 몇 사람 언급하자고 한다면요. 이런 여성들이 했던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페미니스트 정신분석 이론가들 여기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섞여 있고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윤곽만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로 옮겨놓은 것, 원초적인 아버지를 전능한 엄마로 옮겨놓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프로이트는 거의 유대교에서 유일신 같은 개념으로 아버지를 다시 상징 질서로 딱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내 주변에 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상징적인 질서 안에서 그 아버지라는 것 안에 모든 그 아들들을 다 후습하고 딸들을 다 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아들들이 꼼짝 못하는 그 아버지가 모든 여자들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절대적인 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를 아들들이 제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아들들은 도토리 기색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높이고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프랑스의 힘을 생각하면 됩니다. 국왕이 있잖아요. 우리는 국왕을 모두 거세하고 싶었지만 국왕을 거세하고는 국왕폐하 만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조 속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 대신에 이쪽 여자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야말로 가부장을 사는 남자들의 욕망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은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절대 그 아이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엄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부장직 지금 가족 안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그 엄마, 소위 말하면 케어테이커라는 보살펴주는 사람이 이제 대충 엄마라고 한다면 그 엄마가 절대적인 전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대상관계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여성 혐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그 거세를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질서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전능한 엄마와 함께 이건 완전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루라도 뭐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나를 케어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끔찍한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와 누구 사이에 맺는 엄마의 관계인데, 그 엄마가 아이는 아직까지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게슈탈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과 내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막연한 이게 뭔지 모르겠는 것이 나를 완벽하게 말할 수도 있는요,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존재, 이 뭔지 모르겠는 이것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그 불안, 엄청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사이키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엄마 여자로 대변되는 이 엄청난 전능한 힘 앞에서의 자기의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을 자기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뒤집어서 놓음으로써 자기가 전능한 것으로 엄마의 전능성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오히려 뭐 하려고 하는, 혐오하고 비체화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남자아이들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나중에 두고 모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느끼는 그 취약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자기가 언제라도 뭐 할 수 있다, 부서질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가 뭘로, 희한하게도 뭘로 자기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전능성을 마치 대상과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의 전능성으로 가져감으로 해서 대상을 뭐 하려고 하는요, 자기 전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을 억압하고 대상에게 공격성을 가하는 것을 혐오라는 방식으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아이가 느끼는 그 전능한 엄마에 대한 공포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포와 뭐는요, 혐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을 뭐 하고 싶어 하는요, 파괴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래야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서 엄마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아이와 엄마가 생사를 건 투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멜라니 클라인을 지나고 도로시 디너스타인을 지나서 어디로 오게 되면요, 낸시 초드로에 오게 되면 이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관계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이렇게 너 죽고 내 살자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면 제시카 벤자민에 이르게 되면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파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하기, 전능하기 위해서 너가 나에게 복종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타자로서의 엄마라고 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무 주체성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제시카 베냐민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 관계에 이르게 되면
대단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럴 때 그 타자와 주체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서로 대등한 관계로 공존의 위치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인지까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제시카 베냐민까지 이르게 가면 그 스펙트럼 굉장히 다른데요. 그 강조하는 스펙트럼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멜라니 클라인에서부터 도로시 디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디너스타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메이드 앤 미노토라는 게 이너와 미노타우루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뭐와 같고 이너와 같고, 남자는 그 크레타 점에서 나오는 그 반인 반신 미노타우루스 있잖아요. 미노타우루스라고 이거 생각하니까 한국 게임 생각나는데, 예, 거기에서 이너는 잘 아시잖아요. 그 사이렌과 같은 이너들은 알 수 없는 깊은 물속으로 인간 선원들을 뭐 합니까? 그 노랫소리로 유혹해서 그야말로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이야기, 유혹하는 목소리가 이제 여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미노타우스 같은 경우는 괴물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서 이너와 맞서는 것으로서 이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 이너와 미노타우스라는 그 언유가 보여주다시피 인간 안에 있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서로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죽음 충동으로 몰고 가고 하는 이 관계를 남녀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로서 이 그 여성과 엄마, 그 다음에 아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한쪽은 그 누구 같은 경우에 멜라니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그 전능한 엄마에 대해서 그 엄마가 전능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그 엄마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공격성, 내가 이렇게 공격성을 발휘했다가는 뼈도 못 죽일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두려움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두려움이 뭘로 바뀌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애들을 혹독하게 부모가 다뤄야만 걔가 나중에 뭐해? 효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를 오냐 스포일 시키면 걔네 그 자식들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 효도하지 않지만 가차없이 대하면 걔네들이 뭐 한다. 훨씬 더 나중에 효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그 존재로부터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것을 뭘로요? 마음에 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한다는 거, 전환시킨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누구 같은 경우에는요, 멜라니 클라인 같은 경우에 그 엄마를 찢어 죽이고 싶고, 그 다음에 진짜 그런 욕망이 아이한테는 환상 속에서 동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얘가 이제 인식이 생기고 대상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저 대상이라는 것이 단지 나에게 단지 먹이만 주는 젖가슴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과 케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무렵이면, 굉장히 그 대상을 자기가 파괴시키려고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우울을 경험하고, 그 우울과 애도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공존과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래서 감사의 느낌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 대상관계에서 이론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도를 달리해서 아이와 엄마라고 하는 대상이 맺는 관계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멜라니 클라인에서부터 제시카 베냐민까지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분석, 페미니즘적인 정신분석학을 가져와서 이야기하자면, 대상관계 이론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와서 한번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그 뒤에 이제 푸트 페미니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한데 이건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락강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락강 같은 경우에 흔히 들어본 이야기가 예산은 없다. 그 다음에 뭐는 없다. 생각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데카르트의 그 코기토, 데카르트의 주체를 해체하는 이야기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면 누구의 이름이냐면 락강의 이름은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가 도대체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어디서 존재를 한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거의 뭐에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은 내가 의식하지 않은 곳, 의식하지 않은 어떤 거잖아요. 그곳에서 나는 뭐 한다는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고 여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대문자 여자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여자는 페미니즘이 이제 그 페미니즘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설명해주는 살레프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해주는 바에 의하면 여자는 한 번도 여자로 있어 본 적이 없다. 여자는 뭐로 존재하는 엄마, 누이, 그 다음에 뭐 아내 이런 식으로 항상 그 혈연 관계 안에서 가부장적인 질서 안에 관계 속에서 존재했었지 여자 그 자체로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여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데 이 말은 여성이 본질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스커레이드에 의한 수행성으로 뭘 하는 것이다. 여성성이라는 것에 다가가는 것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주어진 여성성,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정신분석을 가져오면 그야말로 온갖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젠더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성의 어떤 동의시를 통해서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내가 여성이라고 하지만 나는 누구의 시선으로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남성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젠더라고 하는 것은 수행과 동일시와 에 따라서 굉장히 끊임없는 전이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가게 되겠습니까? 큐어의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섹스 앤 섹슈얼리티에 있어서의 그 큐어라는 것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은 그 포스트 페미니즘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겠지만 대충을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이런 정도가 정신분석하고 페미니즘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포스트 페미니즘은 특히 젠더에 있어서 탈젠더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재밌게도 여태까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탈젠더화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위젠더화로 나아가고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그냥 다 됐고 모든 것은 남자 대 여자의 관계야. 그래서 전선이 다시 대단히 급진적으로 남녀의 대립구도로 확 돌아가면서 여성은 있고 그냥 여성은 날마다 뭐 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탈젠더니 어떤 소리 하지 말고 여성의 모든 것을 매진해서 싸워볼 용기 없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이 그 정치성을 유지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정신분석의 어떤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돼서 여기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간에 질문하시면 제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정체성,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네. 그 자아 감각을 다룰 때 네. 정신분석이 꼭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하면서 좀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그 가족이라는 그 한 모델이
지금의 현상을 분석하는데 되게 유효한 거는 동의를 하는데 젠더 정체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근대 핵가족에 기반한 학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형적으로. 네. 근대가 아닌 뭐 중세나 뭐 다른 시대를 볼 때 지금의 가족 제도가 아닌 상황에서도 젠더 정체성이 그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가족이 왜 하필 가족인가 젠더 정체성에 있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의는 하면서 약간 지금의 가족들도 아닌데 되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나. 네. 근데 그 정치본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족 안에서 이제 핵가족 안에서 특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굿바이 프로이트 이제 더 이상 프로이트는 그 용도가 다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용도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프로이트는 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분석으로서라기보다는 철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담론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의 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프루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가족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중세나 이런 데서 본다고 한다면 성별, 소위 말하면 분업 내지는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걸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성성이다, 남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핵가족 이후부터 나온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이전에는 이렇게 남성성이다, 여성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을 성별 이분법은 사실 성별 분업을 하는 그 용도로 만들어낸 자본주의 핵가족 담론 안에서 유효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로 대충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이제는 퀴어 담론, 트랜스 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을 구조변동하고 맞물려가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모든 그의 보편적으로 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고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 이것을 함께 그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것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딱 고정시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까지만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현대에서 중요한 관계가 가족이라고 아니요, 관계.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때의 중요한 관계가 젠더를 조직하면 근현대는 핵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이 시대의 자본주의 이후에 그 산업사회 아까 제가 근대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후에 인간이 소사이티를 만들어서 가는 최소 단위가 핵가족이라는 것으로 거의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유효한 담론으로 만들어지면 젠더 담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대는 다른 방식의 젠더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만들어집니다. 젠더라는 말 자체가 나온 지가 1960년대에 젠더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걸 이제 가장 잘 전파한 것이 해문정책.
이제 여성, 남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젠더라는 방식으로 퉁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뭐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그런 강력한 규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성별 인권법이 더 근대에 강화됐다는 의미가 이전에도 근대 뭐 규범이 있었는데 네. 그건 어떤 것들이 더 강하게 있었다는 건지. 그게 이제 여기도 보면 저는 그 이돌로라고 얘기했을 때 종교만큼 강력하게 많은 종교들이 소위 말하면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게 말고 흔히들 그 원종 정통 뭐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구분도 좀 애매하지. 거기처럼 여성을 언제나 열등한 것으로 만드는 내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유대교에도 내가 여자한테나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고 뭐 이브도 마찬가지. 그리스 시대 때도 플라톤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그리스 시대에 여자가 아니라 자유시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뭐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항상 그 가부장 질서라고 하는 그 이후에 여성은 그 비인간, 비남성, 남성, 인간의 미다라는 존재로 이제 언제나 규정을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그 전까지는 많은 경우에 여자와 남자가 거의 뭐 정해진 부분들은 있긴 했지만 특히 중세나 이런 때는 여자와 남자가 엄격하게 이건 남자 일, 여자 일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 그 길드나 이런 시스템이 있든지 이럴 때 보면 교육도 집에서 그냥 하는 것이고 각자 뭘 해가지고 아이들을 집에서 떼내가지고 어디로요? 본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을 따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충은 담당했잖아요. 거기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따로 뭐 귀족 자제들은 대학을 가고 했지만 그랬을 경우에 집안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대가족이라서 그 안에서 한 엄마와 한 아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만 담당하느냐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여자와 아이가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 갇혀서 있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물론 여자는 들어가서 또 뭐도 했지만요. 집안일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이것은 남자의 일, 여자의 일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됐다고 한다면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가정주부의 발명과 아동의 발명, 아동계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이후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옛날처럼 대가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이 단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남성 가장이 뭐 할 수 있도록요. 아까 이야기한 아이와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서 남자한테는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 남성한테까지도 뭘 할 수 있는 자기가 경제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자리 노동 굉장히 열악한 노동을 통한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해서 남성이 벌어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흔히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아이를 데리고 집안에서 전업주부라는 걸 처음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산업자본주의에 만들어졌다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집안의 일만 하는 바깥 공간으로 나가지 않는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남자들은 그 집 안에서 캐슬 진짜 캐슬은 따로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네가 주인이야 라는 식의 성별 노동 분업을 하게 함으로 해서 남성들한테 구조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이고 유리한 위치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던 남성과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사 영역으로 엄격하게 분리를 함으로 해서 남성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여성들이 경쟁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또 다 같이 나가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한동안 만들었던 것이 산업자본주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시절에도 하층 여성들은 언제나 남자들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언제 여자들이 일을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또 뭐 하고요? 집안일 하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전업주부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을 그전에는 뭐 집단적으로 대가족 안에서 여러 대리 엄마들 뭐 할머니, 이모, 뭐 고모 하면서 있었다고 뭐 삼촌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엄마가 멀리요. 그 1대1의 관계로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을 전담하게 만든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가족이 성별 노동분업을 하고 그 성별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유불리를 따지자고 한다면 그것이 구조적으로 가부장적인 안에 있는 남성들이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남성성, 여성성을 따지게끔 만든 부분이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신분석학은 이 미술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걸리적거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프로이트가 뭐 다빈치에 대한 글을 썼고 뭐 그런 프로이트 환상 같은 게 결국에 그런 어머니와 되게 애착관계를 맺었던 프로이트가 뭐 그런 남성의 성기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환상을 갖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프로이트가 쓰기도 했고 어쨌든 계속 되게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뭐 그리젤다 플록이라는 그런 뭐 여성 미술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어떤 남성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여성 신체에 대한 과도한 묘사 같은 게 그런 거울 단계에 진입할 때 그 유아가 느끼는 상실감이 과도한 여성에 대한 패티시로 나타났다는 뭐 이런 되게 다양한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처럼 그 여성의 몸을 둘러싼 시각 문화가 이렇게 홍수인 시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을 시각 문화에 적용했을 때 최근에 어떤 분석들이나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성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막 한때 엄청 유행했던 그 모유로 글쓰기 프랑스 정신분석자들 성사이드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읽어도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한때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면은 뭐 김혜순 씨나 김승희 씨나 이런 분들이 막 엄청 정신분석에 빠져가지고 뭐 여성은 여성의 기우개로 돌아가야 되고 뭐 몸으로 글을 써야 되고 막 뭐 그러니까 충동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는 글쓰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거가 한때 엄청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고 아직도 그분들은 굉장히 그런 식의 그 시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면서 저는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의 글쓰기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여성적인 글쓰기가 과연 어떤 점에서 해방적인 건지 좀 궁금할 때 글쓰기는 남성적인 것이죠. 그럴 때 남성적이라고 하는 펜 이꼴 뭐다? 테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우유로 글 쓴다라고 하지만 남자들은 그야말로 피네스로 글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대놓고. 그래서 뭐 아까 누구죠? 케이트 밀렛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니네들이 피네스로 글 쓴다면 여자는 어떻게 글 쓰냐? 피네스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몸으로 글쓰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로 쓰지? 여성적인 글쓰기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성의 글쓰기는 굉장히 남성들의 글쓰기하고는 다를 것이야 라고 하는 소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를 것이야 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그 논문 글쓰기를 한 번씩 해보셨죠? 논문 글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 훈련 받잖아요.
자, 주어, 그 뭐지, 그 토픽 센텐스,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문단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이해 못하겠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의 토픽 센텐스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논리를 전개해야지, 거기에서 미친년 널뛰기처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다 섞어놓으면 안 되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맨날 혼나고, 뭐,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문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아마 학교 들어가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게 글쓰기 훈련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고전적인 글쓰기인 거죠. 요즘처럼 뭐 웹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 시각 매체가 달라진 시대 이전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그런 글쓰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여성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질서와 논리와 체계, 분류라는 것으로부터 뭐 하는 자유로운 글쓰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부장제가 요구하는 담론의 질서 바깥에 있는 어떤 글쓰기를 하면 그것이 곧 여성적인 글쓰기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로서는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은 제가 그다지 논리적이지 못한데 그 논리 없이 그냥 시적인 글쓰기를 해놓고 이게 논리적인 글이야라고 세울 수 있는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글쓰기라는 건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 그 하나 이제 육체적인 비유를 든다고 한다면 모든 남성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딱 한 번에 발사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줄리아 크레스타바 같은 경우에 그 남자들은 피너스를 부풀렸다가 한번 터뜨리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모든 글쓰기가 그 에로틱 존이라서 단 한 군데에 센터에 중심적으로 글 쓰는 방식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두 입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린 꽃잎처럼 모든 곳에서 에로틱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글쓰기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지배적인 남성의 언유를 여성의 언어로 가져올 수 있는 언어 자체가 항상 남성적인 것으로 언제나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그 언어를 뭐로 가져오는 여성적인 것으로 가져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피너스를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모든 에로틱 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몸에 다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에로스의 민주화, 에로스의 공화국화가 여성들의 글쓰기의 이야기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언어를 어떻게 가져가는가라는 부분이 페미니즘이 굉장히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 목소리로 자기 몸을 설명하고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항상 수치스러운 몸 또는 항상 감춰야 될 것이 아니라 열리고 펼쳐질 수 있는 것 그럼으로 해서 나의 섹슈얼리티를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이라는 것을 용방하게끔 만들어줬던 것이 페미니즘이 성차의 페미니즘이 해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면에서 바로 이 그림에 보면 정신과에 나오는 정신분석을 마치고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멋진 여자가 딱 나오면서 딱 목 빼가지고 딸랑딸랑 들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정신과에서 목 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보고 막 혼자서 웃었는데 그러면서 루이스 브루쇼아처럼 피너스 그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빵처럼 안고 긴 바게트처럼 피너스를 딱 안고 씩 웃고 있는 그림 보면 통쾌하죠.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이 자기의 상상력이 열려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어떤 에너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여성 섹슈얼리티는 글쓰기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언제나 뭐 해야 될까요?
절제하고 감추고 그다음에 언제나 그 자기 스스로 그 섹슈얼리티를 대상화시켜야 되고 그 대상화시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예제화하고 있어서 거의 무의식화되어 있을 정도고 그 무의식적인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질서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성의 변증법 근데 거기서 성이 섹스더라고 제가 알기로. 네, 완전 섹스. 네. 네. 근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그건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죠. 네. 되게 신선해요. 다시 네. 봐도. 하루 만에 하루 만에요. 어쨌든 근데 네. 그걸 보면서 되게 혁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까도 뭐 관계가 젠더를 조직하고 그래서 가족 해체란 말이 나오고 하지만 뭐 중세나 어느 때나 뭐 다른 관계가 있을 때도 항상 억압받았고 여성은 그게 결국엔 몸으로 섹스로 귀결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성애변증법을 오독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몸으로부터 해방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엔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말려드는 건가 같아요. 그런 한국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비판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성어가 누가 볼 때는요. 파이어스톤이 볼 때는 여성이 억압되어 있는 것이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경쟁에서 지쳐질 수밖에 없는 것을 뭘로 봤냐면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불리한 임신, 출산을 왜 할까? 이게 누가 질문이냐면 낸시 초드로의 질문입니다. 어머니 노릇하기 뭐 이런 데서 본다고 한다면 여자한테는 모성이라는 게 뭐 당연히 여성이 모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뭐 하는 것을 또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자연스럽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라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해오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파이어스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이걸 뭘로 하자.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여자가 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신, 출산 같은 거는 아예 뭐 하자. 내 몸으로부터 아예 분리를 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자들이 훨씬 더 남성하고 그 대등한 권력관계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빨리 열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파이어스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굉장히 생물학적인 본질주의 아니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하는 거죠. 여성 억압이 여성의 몸에서만 기인한 것만은 아니잖아 라는 건데 그걸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의 변정 다이렉트 오브 섹스거든요. 그때 섹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여성이라는 성, 남성이라는 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섹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가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족 구조도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중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가족보다는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낫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는 시대가 훨씬 더 과거보다는 좀 더 진보하고 낫고 조선시대를 본다고 한다면 저 시절에 여자들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자기 시대마다 여자들이 희생자 노릇만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여자들도 자기 나름으로 거기에서 어떤 식의 생존 전략으로 당대의 그 지배 논리와 맞서고 공모하고 또는 협동하고 협업을 했는지는 그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항상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그 자기 당대와 맞서야 되는지 노골적으로 맞서지는 않는다고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항상 맞서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혹시 그 시간 있으시면 조선이 갔을 때 새 여자를 보면
그게 우리 사회에서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여자들도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여자들, 소위 말하는 빨갱이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빨갱이들을 빨갱이 남자가 아니라 빨갱이와 함께 산 여자들, 그리고 자기가 빨갱이가 된 여자들, 그 여자들이 1920년대, 30년대를 살고 해방, 그래서 다 그 사람들, 월북한 여자들, 소련으로 간 사람들, 중국으로 간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고, 허정숙만 유일하게 북한으로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숙청됐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성이고 끝까지 존경받았던 존경. 예. 그런데 저는 여성 모델로서 이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날부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예. 이 사람도 정신분석을 하면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볼 것인지, 그래서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 것인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설을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 여자들을 페미니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 여자는 페미니스트야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급투쟁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모든 올인을 한 쪽에 그 당시로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의 개인이었지 한 개인으로서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 뭐 어쨌다의 문제는 그 당시로는 그게 핵심 아젠다가 될 수 없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담론이 여성의 몸, 남성의 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왜 그러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장 화두가 되는 시대인가 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함께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부차적인 거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왜 여기에 사람들이 올인을 하면서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고, 그리고 이 더위에 여행도 안 가시고, 지금 8월이면 다 휴가철 아닌가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셨나요? 그 오디오의 강의가 어떠셨습니까? 다른 기회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건 강의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